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츠키의 인지발달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언어 발달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언어, 순수 심리 언어, 혼잣말, 내적 성장 언어 이렇게 발달한다고 보았고, 사고 발달의 경우에도 비고츠키는 비조직적 더미 사고에서 복합적, 개념적 사고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이제 사고의 발달 과정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자, 피아제는 발달의 원동력은 학습자다. 그래서 학습자가 요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 조절을 거쳐서 사고가 형성되어 나간다 이렇게 본 반면에 비고츠키는 발달의 원동력이 사회나 문화 환경이다. 그를 둘러싼 어떤 이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발달의 기제는 평형화, 동화와 조절을 거치는 평형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은 내면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상호주관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동작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 내면화를 중요하게 보았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언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언어는 사고의 지표에 불과한다 이렇게 본 반면에 비고츠키는 언어가 사고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언어 혼잣말이 이제 스스로 비계의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옷에다가 인어처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맞아. 비늘을 다는 게 좋겠어. 자기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는 스스로 막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본 반면에 이제 피아제는 상대적으로 언어는 사고의 지표, 생각하는 게 그냥 표시나 아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호작용, 피아제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발달 단계가 비슷한 유아들 또래끼리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고츠키는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지적으로 유능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험의 형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성인과 유능한 또래가 학습 및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 보시면 먼저 중다 저장 모형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이제 컴퓨터하고 좀 연결시킨 거죠. 자, 기억 저장소에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 기억은 이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시각적인 형태로 와, 저게 뭐지? 이렇게 보는 거죠. 감각 기억.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요게 이제 잠깐 머릿속에 기억돼요. 자,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작업 기억 같은 겁니다. 잠깐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서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형태. 그게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지 처리의 과정을 보시면 주의 지각, 감각 기억을 통해서 저게 뭐지? 주의 지각. 그다음에 시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뭔가 단기 기억 형태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전화번호 뭐 만약에 888에 2424다. 이삿짐 센터. 888에 2424. 이삿짐이네 2424.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 입으로 되뇌이는 거죠. 888에 2424, 2424. 막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게 금방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888에 2424를 예를 들면 기억을 하려면 맞아. 우리 신림동 학원 근처는 신림동은 전부 888이었어. 2424 신림동에 있는 이삿짐센터 888에 2424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번호가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림동이 800국이니까 예를 들면 800에 2424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번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8땡땡에 242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나중에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그 기억은 인출과 망각이 이루어집니다. 인출은 시험장에서 그 정보를 꺼내서 답으로 막 쓸 수 있는 거 인출이고 망각은 오래전에 공부했더니 까먹었다. 이런 게 망각이에요. 그다음에 메타인지, 초인지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나의 인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 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 처리 과정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의, 시연, 부호와 인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의는 자극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게 주의고요. 그 다음에 시연은 소리 내고 반복하는 거, 뭐 88땡에 2424, 88땡에 2424 이렇게 그냥 입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안 까먹잖아요. 돈 셀 때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 까먹잖아요. 자, 그게 이제 시연이고 부호하는 정보를 변형하는 거. 신림동에는 8땡땡, 신림동은 8땡땡이야. 전화번호 2424, 이삿짐 센터니까 2424야. 8땡땡에 2424. 아,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꽤 오래 갑니다. 자, 그게 이제 부호하고요. 인출은 장기 기억 속의 정보를 꺼내는 것이 인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이제 브룬펜 브레너의 이론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유아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환경을 자연환경 이런 게 아니고 사회학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시체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미시체계예요. 얼굴 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게 미시체계고, 자, 유아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극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미시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체계가 있습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체계, 유아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이것이 외체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위원회, 대중매체, 애들이 직접 뭐 교육위원회 가서 발언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이런 것들이 유아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거시체계도 있습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여기에다가 문화적 환경을 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인사를 잘하는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체계가 되겠습니다. 시간체계, 전생에 걸쳐서 사람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역사적 환경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발달 이론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정신분석학, 학습적인 관점, 인지적인 관점, 사회 맥락적인 관점으로 나눠 보실 수 있겠는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는 심리성적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관점, 생물학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이론의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이 이론들은 이제 프로이드, 에릭슨 뭐 이런 경우에는 심리성적 또는 사회적 발달 단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릭슨의 이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프로이드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부모 자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 것이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과학적인 검증이 좀 어려워요. 리비도가 옮겨다니는 거 이런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학습적 관점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이 있겠습니다. 스키너와 반두라의 이론이 있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보았어요.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아서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야.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의 행동도 바뀌어.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학습된 반응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행동에 따라서 다양한 발달 경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이나 인지적 요인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인지적 관점 보시면 먼저 피아제와 비고치키의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제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이제 보는 것이고 비고치키는 사회 문화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론입니다. 자, 피아제나 비고치키는 행동이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피아제는 아동을 능동적인 존재로 가정했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했던 연구 방법인 임상적인 면접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 이래서 이건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서양에 너무 맞는 거야. 뭐 이제 문화를 고려하지 않았어.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고치키는 인지검사에서
학습의 잠재력, 즉 근접 발달지대, 이걸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중한 검사 결과 해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제와 비고스키의 차이이고요. 자, 인지발달 이론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정보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트킨슨과 시프린, 이런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을 능동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유아는 주변의 사물과 정보를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주의 집중해서 보고 시연 부호와 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자,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연속성, 정보 처리의 능력이 점차 향상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뇌의 성숙과 새로운 환경적인 경험이 정보 처리 및 사고 능력을 수정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발달의 보편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초기와 이후 경험을 모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인간 생태학적인 이론, 사회 맥락적인 관점입니다. 자, 브룬펜 브레너가 대표자이고요. 여기서는 발달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화하고 도식화해서 생태학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체계를 검증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미시체계가 뭔지, 중간체계가 뭔지 이걸 다 검증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자, 아동의 능동적인 발달 과정과 생물학적 성숙의 영향을 간과했다. 뭐죠? 환경의 중요성만을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지발달, 유아 시기의 인지발달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인간의 인지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본 것이에요. 발달에 관한 이론들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유아의 인지발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특징을 보시는 겁니다. 먼저 유아 시기는 전개념기적 사고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개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사고. 자, 요것만 좀 좋은 거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은 유아 시기에 가지게 되는 사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상징적 사고는 유아 시기에 업적이에요. 이전에 영아기에는 상징적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징적 사고가 점점 발전되어야 이 다음에 커서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상징적 사고는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상징적 사고의 내용으로는 정신적 표상, 지연 모방, 상징놀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막 그려보는 거. 요게 이제 정신적 표상입니다. 지연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 거를 오늘따라 하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세차하는 거를 봤어요. 보다가 이제 오늘은 내 자전거 닦는 거 하는 거예요. 자, 하루씩이나 지났는데도 모방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연 모방이고 이게 상징적 사고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징놀이. 상징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의사 역할, 환자 역할 이런 걸 알아야 가작화를 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상징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념기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상징적 사고가 있습니다. 상징적 사고 안에는 정신적 표상, 지연 모방, 상징놀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 생일 선물 주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다 준다든지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활론적 사고.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환적 추론은 잘못된 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내가 동생을 장난감 내 거 뺏어가려고 해서 때렸더니 쟤 독감 걸렸어.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환적 추론, 논리적인 관계를 잘못 생각하는 거, 전혀 상관없는 거를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태도. 자, 그것이 전환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념기 사고 다음에 직관적 사고가 있습니다. 유아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직관적 사고의 내용으로는 먼저 보존 개념의 부재가 있습니다. 보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외형이 변하더라도 양수, 길이, 면적 등의 물리적 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자, 이게 보존 개념인데
아이들은 찰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꾹 누르면 많아졌다가 이걸 동그랗게 하면 다시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꾹 누르면 많아져. 봐, 커졌지? 많아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이고요. 자, 보존 개념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역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반대의 상태로 되돌리면은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판단, 논리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역적 사고, 직관적 사고의 중요한 특징, 비가역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대 절차를 밟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비가역적인 사고입니다. 우유를 큰 컵에다가 따로 놨다가 아무래도 애가 들고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작은 컵에다가 부어주면 작은 컵에는 가득 차고 큰 컵에는 밑에만 차 있겠죠. 자, 그러면 큰 컵에서 작은 컵으로 옮겼으니까 내 우유가 적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가역적 사고의 한 특성입니다. 이걸 다시 큰 컵에다 부으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비가역적 사고이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유목 포함 개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상하 유목 간의 위계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목 포함이에요. 생물, 동물과 식물, 동물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중에서 또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목 포함 관계인데 그런 걸 잘 몰라요. 위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열화의 한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이제 서열화잖아요. 3개 이상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2개 배열하는 건 그럼 비교예요. 2개는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게 이제 서열화가 되겠는데 서열화를 잘 못해요. 자, 직관적 사고적인 특징. 자, 유아에 아직까지 이제 사고가 덜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직관적인 사고의 특징으로는 보존 개념의 부재, 비가역적 사고, 유목 포함 개념의 부족, 서열화의 한계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인지, 메타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하는 거, 이게 바로 상위인지가 되겠습니다. 즉, 자신의 사고에 관한 지식입니다. 물론 상위인지는 이 시기에 막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진 않지만 상위인지를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상위인지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지적인 자기 규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막 작전도 짜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 예를 들면 덧셈도 이렇게 10개씩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세면 더 효율적이야. 이런 걸 아는 게 상위인지입니다. 인지적 자기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과 전략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제 메타인지가 발달하면 상위인지가 발달하면 이제 공부를 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잘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게 돼요.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알게 됩니다. 자, 논리적 추론의 종류로는 기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있습니다. 자, 귀납적 추론은 결론이 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역적 추론은 2갈씩 결론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귀납적 추론은 구체적인 낱낱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 봐. 그러니까 새는 발이 2개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 원리를 추론하는 거죠. 비둘기도 발이 2개, 닭도 발이 2개, 백조도 발이 2개야. 거봐. 그래서 새들은 다 발이 2개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귀납적 추론입니다. 자, 유아들은 귀납적 추론 능력이 먼저 발달합니다. 연역적 추론 능력보다 귀납적 추론 능력이 더 빨리 발달합니다.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서 개별적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2갈씩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의 공식을 주고 이 공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연역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실제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주고 그런 사례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 추론 방법에는 크게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있고 연역적 추론이 이제 2갈씩이고 아이들은 귀납적 추론부터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집행 기능이 있습니다. 집행 기능은 이제 사고에 조금 고등한 사고적인 능력이에요. 자, 갱신, 억제,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억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을 리셋해서 다시 하고 막 이런 작전을 짜는 거죠. 사고의 작전. 그걸 이제 집행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집행기능의 내용에는 먼저 실행기능과 종합인지능력, 고등인지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조절과 학습능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집행기능과 인지적 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집행기능은 이제 자신의 사고를 막 조절하고 자신이 이제 정서를 막 조절하고 정서적 집행기능은 인지적 집행기능은 생각을 막 조절하는 것이고 정서적 집행기능은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런 때는 이렇게 이제 기쁜 감정이 필요해. 이런 때는 감정을 좀 억눌러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정서적 집행기능, 인지적 집행기능이 있습니다. 자, 집행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인지능력, 고등 인지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 자, 지금 유아들의 인지 발달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는 유아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회관계 영역에서 또다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 발달 이론 보시면은 생물학적 이론, 인지 발달 이론, 사회학습 이론, 기능주의적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유아의 정서 표현에는 1차 정서, 2차 정서 뭐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어요. 1차 정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쁨, 슬픔 뭐 이런 거고 2차 정서는 조금 복합적인 정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이 시기에 이제 성인의 평가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되게 잘한다 칭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어른들이 비난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자, 정서의 이해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공감 능력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정서의 조절, 언어 발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막 폭력성 이런 것들도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통해서 정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도 나중에 이제 말로 싸우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말로 표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서 조절은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정서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에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유치원 시기의 주요 과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물건이 필요하니까 친구를 때리고 뺏어 온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너무너무 화를 내고 다 부셔버린다든지 막 패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먼저 서로 대화를 하고 규칙을 만들고 이럴 때는 이제 정서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유아 시기의 주요 과업이 되겠습니다. 자, 성인을 관찰하고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서 지능이 있죠. 이거 EQ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서 지능은 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골반의 정서 지능의 하위 요소들은 정서인식, 감정조절, 자기동기와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지금은 유아 시기에 일어나는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간략한 내용들을 리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의 이제 사회성 발달입니다. 사회성 발달 안에는 크게 자아 발달, 도덕성 발달, 성역할 발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개념, 즉 자신을 보는 눈을 의미하겠죠. 자, 자아 인식이 이 시기에 발달합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도 발달하게 됩니다. 자, 자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나를 구분하면서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은 이제 비교적 좀 나중에 발달합니다. 자아 존중감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가치 있다고 믿는 거. 저는 피아노를 잘 쳐요. 저는 인형을 잘 만들어요. 뭐 이런 게 이제 자아 존중감. 나는 뭘 잘해요. 뿌듯한 느낌. 요게 이제 자아 존중감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별적인 내용들은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아 발달 안에는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자아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도덕성의 발달이 있습니다. 도덕성의 개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입니다. 자,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도덕성 발달,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도덕성 발달이 높은 거고 맨날 나쁜 짓 하고 친구 놀려먹고 이러면 도덕성 발달이 낮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덕성 발달에서는 실천 말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착한 일을 선택해요. 근데 엄마한테 맞을까 봐. 이러면 그건 도덕성 발달 단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가치 판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착한 일을 선택했다. 그거는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덕성이라고 하니까 착한 행동 하느냐 마느냐 행동 보고 체크하고 그런 게 도덕성 발달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할 때 이것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성의 범주는 주로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람을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살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인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의 도덕성은 사회적 규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딜레마, 여기서 판단 기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치롭다고 여기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행동을 선택하는 데 되기까지의 사고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맞을까 봐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사고의 그런 어떤 가치체계 이런 거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즉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자, 도덕성 발달 이론 보시면은 프로이드는 양심과 자아 이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주로 초자아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했는데 양심에 가책되는 것, 주로 나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 이상은 뭔가 인정받는 행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고 이런 행동하면 좋아하시겠지? 뿌듯하다. 이게 자아 이상입니다. 자, 프로이드는 도덕성의 발달을 주로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는 전도덕, 타율적 도덕, 그리고 자율적 도덕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도덕은 뭐냐 하면 도덕성이 생기기 전 단계,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덕성이고 타율적 도덕성은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타율적 도덕성이고 자율적 도덕성은 우리가 학급에서 규칙을 의논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학급의 구성원이니까 이걸 지키는 게 맞는 거지 하고 선택하는 거. 자, 요게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자,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전인습, 인습, 인습 이후, 후인습이라고도 합니다. 전인습, 인습, 후인습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각각의 단계들을 또 두 단계씩으로 나누었어요. 전인습 단계에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전인습은 벌과 복종지향, 개인적 보상지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인습 단계에서는 착한 아이 지향, 법과 질서 지향 보통 여기까지 일반인들은 발달합니다. 그런데 도덕성 수준이 높은 특별한 사람들은 인습 이후 단계까지도 발달합니다. 인습 이후 단계인 5단계는 사회계약 지향이고 6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리 지향입니다. 자, 벌과 복종 지향 단계에서 아이들이 행동을 선택하는 사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을 면할 수 있을까? 벌 받는 행동은 나쁜 행동, 칭찬받는 행동은 좋은 행동, 판단 기준이 외부에 있습니다. 자, 벌과 복종 지향이고 개인적 보상 지향.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죠? 나한테 뭐가 좋지? 이 행동하면 사탕 2개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이거 선택해야지. 수준이 낮잖아요. 자, 요게 2단계 개인적 보상 지향. 3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타인의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겠지? 예를 들면 좋은 행동을 하는데 남들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수준이 조금 낮지만은 아까보다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사회를 그래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4단계 법과 질서 지향. 법은 절대적이고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과 질서 지향까지 보통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계약 지향은 이제 뭐냐 하면 이거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약속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변경시켜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5단계입니다. 다음 6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리, 지향입니다. 자, 여기서는 더 높은 도덕적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충돌, 이 도덕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행동이 생겼을 때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건 우리 유아들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벌과 복종, 개인적 보상, 착한 아이, 법과 질서. 이렇게 4단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역할의 발달이 있습니다. 성역할 발달의 개념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게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성역할 사회화의 개념도 있습니다. 성역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성역할을 보통은 아이들이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남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역할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성별끼리 서로 예의를 지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예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성 간에 동성 간에. 자, 이런 것들이 성역할 사회화의 내용에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성역할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예를 들면 여성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도 남성성도 있거든요. 남자처럼 와일드한 그런 면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여성적인 면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관계없이 양성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성성이 더 큰 사람도 있고 남성성이 더 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요새는 여성의 한계, 남성의 한계 이런 거 굴레를 씌우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심리적 양성성을 교육하는 것을 더 바람직한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능력의 발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회적 능력의 발달 보시면은 이 안에는 사회인지, 정서 이해와 조절,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일단 요걸 보실 거예요. 물론 사회성에 관한 내용들은 나중에 사회관계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훨씬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아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인지는 뭘까요?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분위기야. 사회를 인지해야 어때요? 이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뭘 인지한다는 것은 행동보다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절차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얘는 인지한 대로 행동하겠죠. 자, 사회인지를 잘하면 아주 매너 좋은 사람이 되겠죠. 자, 사회인지. 자, 사람과 관련되는 재반 특성에 대해서 사고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선생님은 이런 존재야. 아이들은 어떤 존재야. 여기서 내 위치는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사회의 상황에 맞게끔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행동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특성입니다. 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내가 애기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만 5세예요. 그럼 내가 제일 형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의젓하게 어린 동생들에게 의젓하게 보일 수 있게 보호해준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행동,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행동, 사회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인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내재적인 과정이에요. 이 집단에서 맞는 행동, 용인되는 소셜라이제이션 된 사회화된 행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내재화된 사고의 절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두라의 상호결정론 모델이 있습니다. 반두라는 유아의 행동, 환경 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유아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겠죠.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유아는 사회적 도식을 가지고 있는 개체이다. 머릿속에 사회적 도식, 아까 피아제에서 보셨잖아요. 사회에 대한 스키마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도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론이 있죠. 마음이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기분이 어떤지 등을 추측할 때 사용하는 추론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예측하는 거예요. 마음이론이 발달되면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막 화가 났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막 화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론, 엄마의 마음은 지금 이러이러하구나. 여기서 내가 엄마가 화나지 않게 행동해야지. 이러면 매를 벌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마음이론이 발달하지 않아서 엄마가 지금 굉장히 화나갖고 있는데 평소처럼 막 뛰고 난리치다가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예를 들면 마음이론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론 발달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론이 발달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마음이론이 발달되어야 사회인지가 발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의 마음이론을 보는 이유는 사회인지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마음이론이 잘 발달되면 이 아이는 사회인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 반의 분위기, 지금 이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을 해서 소셜라이제이션 된, 굉장히 사회화된 행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왕따 안 당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부장님께도 이제 나중에 승진도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문화에는 소셜라이제이션 되어야 합니다. 원시인 미개인들은 소셜라이제이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아지처럼 강아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교육받은 인간은 이제 소셜라이제이션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사회인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해서 요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사회관계 영역, 사회학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절차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자, 3세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 욕구이론 수준이에요. 엄마가 웃고 싶어서 우나 보다. 엄마가 웃고 싶어서 웃나 보다. 울고 싶어서 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3세 유아는, 4, 5세 유아는 믿음과 욕구는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와는 또 다르다.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르다. 즉, 나는 이 장난감 꼭 사고 싶은데 엄마는 안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엄마 장난감 사줘 막 떼쓰고 뒹굴고 여기서 지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마음이론이 발달했을 때 엄마 이 장난감의 필요성 그렇죠? 우리 반 애들 다 갖고 있어. 나 이거 나만 없으면 왕따 되거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믿음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세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은 욕구이론 수준, 4, 5세 유아의 마음이론은 믿음, 욕구, 마음이론, 믿음과 욕구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론 좀 봐주시고요. 자, 조망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피아제의 자기중심성이 탈피되면서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는 것이 조망 수용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는 유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망 수용 능력도 점점 발달되어 나갑니다. 자, 조망 수용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0단계, 1단계, 2단계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애들 것까지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되니까. 0단계는 미분화 단계입니다. 이래서 서로 다른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가 됐을 때는 사회 정보적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뭐냐 하면 그래 쟤랑 나랑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건 이해해요. 0단계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1단계에서는 쟤랑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 나는 기쁘지만 쟤는 슬픈 것 같아. 이 정도 아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자기 반영적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줘요. 지금 나는 굉장히 기쁘지만 게임에 져서 슬퍼하는 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겼지만은 조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척을 조금 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셀만의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 5단계 중에서 0단계, 1단계, 2단계 이것만 아시면 돼요. 0단계는 미분화, 1단계는 사회 정보적 단계, 2단계는 자기 반영적 단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신의 정서 이해 및 조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